그럼 2023년도 SDG 유스 아카데미 썸머스쿨의 2일차 첫 연사로서 김정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김정규 교수님께서는 과거 UNEP 한국위원회 지구환경 포럼 전문위원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비상근 전문위원을 역임하셨고 SDS in Korea 운영위원이십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님이시며 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와 관련하여 하천과 습지의 관리 및 보전 등을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그럼 김정규 교수님의 SDG 6 강연, 생태공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수생태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혹은 반응하기 기능으로 열렬한 환호 부탁드립니다. 예, 저 방금 소개받은 김정규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내용은 생태공학 측면에서 본 녹조라고 하는 건데, 생태공학이 왜 필요한 거고, 그 안에 주요한 그 이론 중에 하나인 그 회복력, 리질리언스에 대한 개념 설명을 조금 하고, 그리고 나서 녹조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뭐 질의도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거는 강의 후에 여러분들 강의 중에 그 내용하고 한꺼번에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지금 1960년부터 금년도까지 우리나라의 연도별 GDP를 보여줍니다.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한번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를 겪었고요. 1985년, 6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성장률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이런 성장은 여러 가지 변화를 우리한테 가져왔는데 생태계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급격하게 겪었습니다. 그 한 가지에는 70%가 넘어가던 농업 인구가 5%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대한 인구 변화가 있었고요. 자원의 사용이라든지 아울러서 잘 살게 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사용하는 자원이라든가 자연의 파괴 이런 것들도 급격하게 늘어났긴 했지만 그 정도가 1950년대를 기준점으로 한다면 급격한 변화 양상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 이전까지의 인류 역사의 변화하고 그 이후의 인류 역사가 겪고 있는 변화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물론 지구라고 하는 생태계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특성이 변한 게 아니라 그 특성의 일부분만 파악해도 우리가 적응하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면 1950년대 이후의 변화는 지구 생태계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특성 전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적응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 커다란 외부의 결함이 있을 때 여태까지 1950년대 이전까지의 변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변화에 어떤 우리가 임팩트를 줬을 때 그 변화는 이렇게 선형적으로 변해왔습니다. 그런데 1950년 이후에 가서 보면 작은 교란에도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고, 아울러 이런 적은 교란이 계속되고 변화가 있어도 요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함수에 따르는 변화의 곡선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 밑에 있는 C와 D 곡선 같은 경우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 즉 체제 전환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물론 A, B와 같은 변화나 C, D와 같은 변화는 지구 생태계가 원래 갖고 있던 그런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세상에서는 A와 B와 같은 변화만 우리가 겪어왔기 때문에 투자를 증가시키면 소득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공부 시간을 늘리면 실력이 증가된다든지 이런 내용을
반영하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젖어와 있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1950년대 이후의 변화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확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개념, 회복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홀링이 1970년대 제안한 이론이고요.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고 연구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웅덩이가 이렇게 있어요. 자연 생태계에는 이런 웅덩이가 굉장히 여러 개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웅덩이 하나는 지금 현재 그 자연 생태계가 익숙해져 있는 법칙 혹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그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공은, 빨간 공은 현재의 생태계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공은 항상 웅덩이의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려고 하고, 웅덩이 바닥의 가장 낮은 지점에 있을 때 가장 안정하게 그 체제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를 나타내는 이 전체의 생태계를 나타내는 전체계의 모습은 고정적인 게 아니라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이 웅덩이를 벗어나서 이렇게 다른 웅덩이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다른 웅덩이로 넘어가면 이 원래 있던 웅덩이가 갖고 있는 특성, 규칙,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변해서 색다른 원칙과 색다른 규칙을 따라가는 그런 생태계가 됩니다. 그래서 공이 원래 있던 웅덩이에서 다른 웅덩이로 넘어갔을 때 우리는 체제가 변환됐다. 레줌 시프트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언덕을 넘어가는 이거를 문턱 혹은 티핑 포인트, 싱귤러리티 이런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변화하는데 그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 웅덩이에 있는 것이 좋다, 혹은 이런 쪽이 더 좋다, 이렇게 항상 똑같은 규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웅덩이가 좋을 때는 웅덩이에 유지할 수 있도록, 위치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줘야 되고요. 이 웅덩이가 나쁜 상태라면 색다른 더 좋은 웅덩이로 빨리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태계에는 사회계도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파나키라고 하는데,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작은 스케일과 시공간적으로 작고 짧은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굉장히 크고 긴 시간 동안에 나타나는 규칙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낮은 스케일과 짧은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위에 가장 큰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규칙,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규칙과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규칙은 같지 않습니다. 다른 규칙과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거죠. 생태계를 바라볼 때도 작은 규모의 랜드스케이프하고 굉장히 큰 규모의 랜드스케이프는 움직이는 규칙이나 특성이 다른 거죠.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게 생태계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계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세상은 복잡적인 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잡적인 개라고 하는 것은 개 외 내부의 교란에 의해서 그 변화에 항상 반응하면서 자기 스스로 조직화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형 동력학이 아니라 비선형 동력학이라고 하는 거죠. 비선형 동력학은 앞에서 본 것처럼 리즘 시프트가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다, 그런 겁니다. 이 리즘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든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투자가 되면 될수록 더 좋은 성과를 난다든지, 뭐 이런 세상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변화에 대응을 하려면 변화가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고 어떤 성질의 변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건 바로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이질성을 갖고 있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많이 존재할 때 굉장히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적응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배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존의 컨벤셔널 엔지니어링, 기존의 공학 이론들은 변화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규칙대로 가야 되는 거죠. 시계처럼. 그런데 거미 혹은 개미, 벌, 인간사회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구성 요소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외부 변화에 적응하고 몰입해 갑니다. 이런 특성을 인정하고 생태계를 바라보고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생태공학이라고 합니다. 생태공학은 세 가지 공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공리, 그리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공리,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엉켜져 있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공리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이런 거예요. 인간 사회와 자연 생태계가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런 설계를 하는 거, 그것이 생태공학입니다. 생태공학은 생태계 원리에 부합하는 그런 환경이어야 되고요.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되는 거고, 생태 기능을 우선하는 그런 환경이어야 하고요. 에너지 정보 효율이 높은 환경이어야 되고, 가치와 목표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세상은 지금 보면 CO2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기후변화가 오고 있다.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버와 보쉬에 의해서 공중질서 고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현재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공중질서를 암모니아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하버가 공중질서 고정법을 만들기 이전에는 자연적인 공중질서 고정에 의해서만 프리옥박테리아 같은 그거에 의해서만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자연계에서 만들어지는 양의 1.5배 정도를 우리가 고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잉으로 만들어진 질소가 비에 섞여서 유격으로 내리고 그것이 다시 바다로 가고 해서 질소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스웨덴의 스톡홀름에는 리질리언스 연구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톡홀름 리질리언스 연구소. 거기에 이제 록스트롬을 비롯해서 리질리언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회복력 학회가 있는데 그 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들과 스톡홀름 리질리언스 센터의 연구자들이 공동 작업을 해서 플래너트 바운더리 지구 위험 한계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9개의 지표를 어떤 것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갔는지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2022년도까지 데이터를 다 반영한 최신 자료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생물 건전성 파트에서 유전적 다양성은 이 녹색 공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지구가 안전 운영 공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생물들이 지구상에 나타나서 산업혁명을 거쳐서 1950년대까지 우리가 익숙해 왔던 지구 환경이 유지되는 그런 공간이 이 안전 운영 공간입니다. 그런데 유전적 다양성이 소실되는 속도가 이미 그걸 건너뛰어서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언덕을 넘어가 버렸다. 새로운 세상으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의 토지 시스템 변화도 이미 위험 한계에 접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물질들, 신물질들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밀화학공업이 발달하고 유기합성공업이 만들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나타났습니다.
DDT와 BHC와 같은 유기염소계 화합물을 비롯해서 현재는 뭐 내분비 장애 물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인과 질소라고 하는 영양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서 지구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해양산성화는 아직 안정권이고요. 대기로 에어로졸 부하는 지금 계산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층권 오존 고갈은 다행히 몬트리올 의정서 이후에 인류가 잘 적응해서 위험 한계 안으로 지금 잘 잡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민물 자원 같은 경우에 위험한 거는 여기 그린 워터라고 하는 건데 토양 수분입니다. 바이오매스를 생산할 수 있는 토양 수분이 점점 고갈돼 가면서 지구 생태계 전체의 육상 생태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아직까지 담수 이용 부분에서는 안전 운영 공간이지만 토양에 실질적으로 식물 생산을 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를 생산할 수 있는 수분 함량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담수 문제라든지 생지화학적 물질 순환에 해당되는 질소인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의 주제인 호수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항목입니다. 자, 호수에서 나타나는 주요 수질 문제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영양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는 부자라는 뜻의 부입니다. 영양 물질이 많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트로피케이션. 그다음에 이제 산성화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북구 3국이라든지 캐나다 등등에서는 호수가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산성 물질이 많이 호수에 내리면서 CO2는 물에 잘 녹아 들어가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CO2가 녹아 들어가면 탄산을 만들고 그거에 의해서 pH가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증류수를 만들면 중성 pH 7.0이어야 하는데 대기 중에 우리가 지금 400ppm에서 450ppm 정도의 CO2가 있기 때문에 그 농도에서도 CO2가 물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녹아 들어가서 나타나는 pH가 한 5.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성우라고 하면 pH 5.6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더 산성으로 기울어져 있는 B를 산성우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구 대기 중에 가장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호수나 이런 데 이제 산성화가 문제가 되는 거죠. 0.1 정도만 변해도 수 생태계가 엄청나게 크게 변합니다. 다행인 거는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상태까지 도달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 오염 문제는 독성 중금속이라든지 농약,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 그 다음에 약품, 그 다음에 이제 무기질의 오일입니다. 미네랄 오일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뭐 석유가 흘러들 수도 있고 윤활유가 흘러들 수도 있고 용제와 같은 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에 의해서 흘러들면 이제 호수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국부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고 세계적으로 사막화지대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염화라고 하는 겁니다. 담수가 점점 증발이 많아지면서 소금기의 농도가 올라가는 현상, 그걸 이제 셀러나이제이션, 염화라고 부르는 거죠. 세계적으로는 호수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이런 네 가지인데 오늘의 주요 초점은 이제 부영양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영양화하고 기타 유해 물질이 호수에서의 문제입니다. 더 큰 범위의 영향은 부영양화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영양화가 되면 그 영양 물질을 먹고 자라나는 생물이 굉장히 많이 커고 성장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많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물꽃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워터블룸 혹은 일본말로는 아오꼬라고도 부릅니다.
부영양화된 호수, 그다음에 유속이 느린 하천, 거기에 이제 부유성 식물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증식하기 때문에 물색이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민물에서 이런 플랑크톤이라든지 녹색 조류들이 많아지면 그걸 녹조라고 합니다. 그린 algae들이 많아진다. 그런 건데 실제로는 이 생물들이 많아졌을 때 녹색뿐만 아니라 청색, 갈색, 그다음에 적색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나타납니다. 어떤 종류의 생물체가 번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위해한 조류들이 많이 발생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해서 유해 조류 대발생, harmful algal bloom 혹은 HAB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녹조 생물 중에는 독소를 내는 물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명체들도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대부분의 호수나 저수지 보건 기술은 호수나 저수지에서 부영량을 감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영량이라고 하는 거는 나우만이라는 분이 1919년에 제안한 개념인데 영양분이 풍족하다 뭐 이런 의미이고요. 그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빈영양, 빈부격차할 때 빈과 부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식물성 플랑크톤이 영양물이 적으니까 잘 자라지 못해서 적은 호수, 그게 빈영양 호수이고요. 영양분이 많아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자랄 수 있는 호수, 그것이 이제 부영양 호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영양화라고 하는 용어가 질소나 인을 주로 뜻하고 있습니다. 식물 플랑크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 하나는 이런 건데요. 여기 밑에 X축에 있는 클로로필 A라고 하는 것은 엽록소 A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을 하려면 엽록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엽록소의 양을 가지고 조류의 양을 지표하는 간접 지표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Y축은 지금 인의 농도입니다. 유럽의 영국과 덴마크에 있는 56개 호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인데 인의 농도가 점점 높아지면 요렇게 바이오매스량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양분이 많아지면 녹색 조류가 점점 많아진다. 그런 게 이제 나타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물 플랑크톤이 요게 이제 투명도입니다. 호수의 깊이까지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까지 바라볼 수 있나 투명하게 볼 수 있나라고 하는 그 깊이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장 속도가 녹색 조류의 성장 속도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트랜스페어런스는 감소하죠. 이거는 녹색 조류가 많아지면 햇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수체 깊숙하기까지 빛이 잘 전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 조류가 번성한 그런 호수에서는 깊이 있게 잘 볼 수 없고 탁해지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페어런시가 나빠졌다. 그거는 녹색 조류가 많아지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빈영양 호수 같은 경우에는 식물 플랑크톤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량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부영양이 되면 이 표층수 쪽에 집중적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햇볕이 도달해야 광합성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햇볕이 도달하는 범주 내에서 양분을 이용해서 자기 성장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호수의 영양 단계로 보면 빈영양은 표층수, 심수층이 두꺼운 깊은 호수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요 표수층하고 심수층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생식물, 식물 플랑크톤 밀도가 낮습니다. 수생식물과 식물 플랑크톤은 영양적인 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토트로프 자가 영양 생명체라고 부를 때
식물도 자가 영양이고 식물성 플랑크톤도 자가 영양입니다. 그리고 오토트로프가 아닌 헤테로트로프, 타가 영양 생물체들은 오토트로프가 만들어 놓은 유기물을 먹는 거죠. 그런데 자가 영양 생물체들은 대부분 무기 영양소를 섭취해서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분들이 무기 영양분이 적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부영양이 되면 보통은 깊이가 얕은 효수들이 여기에 많이 속하고요. 식물 플랑크톤 농도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투명도 낮고요. 그다음에 여름과 봄에 녹조가 번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양 물질 중에 질소라든지 인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줄여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쓰는 대책들입니다. 대책은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외부에서 발생하는 인의 발생량을 줄이는 거예요. 호수로 들어오는 양을 그만큼 많이 줄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장이라든지 혹은 농사지대 혹은 뭐 가정에서 배출되는 인 혹은 질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거죠. 이건 사용량을 줄이는 것, 그다음에 공정을 좀 바꾸어서 질소나 인을 적게 쓸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폐수 배출을 할 때 폐수 처리 시설을 많이 가동을 해서 폐수 안에 질소나 인이 섞여 나가지 않도록 줄이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리텐션 캐퍼시티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호수로 들어오는 그 경로에서 인이나 질소가 트래핑돼서 도달되는 시간을 굉장히 늦추는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또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식물이 먹지 못하는 형태로 바꾸어주는 그런 작업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호수에 들어오기 전에 호수에 들어오는 물 안에 있는 질소이인을 정화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인이나 질소가 호수에 들어오는 양을 줄이는 그런 대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 쓰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종 조절, 바이오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식물 플랑크톤은 사전 질문에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식물 플랑크톤은 동물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동물 플랑크톤의 밀도를 증가시켜서 식물 플랑크톤을 줄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생태공학적인 처치법 중에 하나인데 수생식물 양도 조절하고 먹이 연세를 조절해서 식물 플랑크톤을 줄이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요. 인이라고 하는 물질하고 질소라고 하는 물질은 자연 생태계에서 거동할 때 똑같은 양태를 보이지 않아요. 인의 경우에는 여기 보여준 것처럼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 알루미늄이 있거나 혹은 규산 수산화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SiOH 혹은 AlOH라고 하는 거는 점토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제일 많은 게 규소 또는 알루미늄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연 상태의 흙 혹은 점토의 겉표면에 수산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인산이 와서 이렇게 두 줄의 리건드, 이거를 이제 결합이 두 개가 일어나서 굉장히 강하게 결합합니다. 이 결합되는 조건이 산소가 많은 조건이에요. 즉 호기적인 조건에는 인이 점토나 토양에 들러붙어요. 이걸 고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면 거꾸로 돌아가서 인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토양이라든지 혹은 점토 입자와 인이 결합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요 위에 그림을 보면 호수 안에 인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점토들이나 토양들의 가느다란 입자들이 호수 물 속에 있는데 이 호수물이 호기적인 상태가 되어 있으면 점토 입자하고 결합해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이제 이게 표층 세디멘트 퇴적물의 겉표면입니다. 세디멘트에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물 속에 있는 용존산소가 녹아 들어가서 어느 정도까지는 호기적인 조건을 갖고 있지만 미생물이 산소를 소모하면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현기적인 조건이 돼요. 현기적인 조건이 되면 여기에서 나타낸 것처럼 인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호수 안에서 표충수, 호기적인 조건에서는 인이 토양에 결합한다. 그런데 현기적인 조건, 바닥에 내려가면 다시 인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조건들이 일어나는데 보통 낮은 호수나 깊은 호수 다 상관없이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되면 온도에 따라서 물의 밀도가 바뀌는데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가장 높죠. 그래서 대기의 온도가 바뀌면서 어떤 경우에 표수층하고 심수층이 섞이지 않는 이 중간 격리층이 생겨요. 이거를 수온약층이라고 해요. 그러면 표수층에는 공기 중에서 산소가 녹아 들어가지만 이 녹아 들어간 용존산소가 심수층으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심수층은 현기적인 상태가 되고 표수층은 호기적인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심수층에 있는 퇴적물에 있는 인들이 다 흘러나와서 인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라서 이렇게 겨울에 됐다가 봄에 한번 이 수온약층이 깨져요.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그러면 밑부분에 많이 쌓였던 인의 농도가 다 섞여서 호수 안에 인 농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름이 되면 다시 성층이 됐다가 가을이 되면 또다시 이게 깨져서 한 번 더 섞여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섞이게 되는데 가을과 봄에 이렇게 턴오버가 일어나게 되면 호수 밑바닥에 잔뜩 용출돼 나온 인 농도들이 호수 전체로 섞이면서 인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봄철에 섞이는 현상이에요. 이 섞이고 난 다음에 온도가 따뜻해져서 여름철이 되니까 녹조가 성장할 수 있는 최적 조건에 가까워지고 녹조가 많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호수 자체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는 호수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논농사를 지을 때 물을 가둬놓는 이유는 거꾸로 논농사에서는 토양에 붙어있는 인을 흘러나와서 벼가 잘 먹게 만들면 영양분이 좋아지는 거니까 물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현기 상태로 만들고 토양 안에 붙어있던 인을 다 뽑아서 벼가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호수에서 나타나면 봄철, 여름철에 영양분을 보충하는 그런 기작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을 이제 불활성화하는 게 하나의 대책인데 인을 고정하는 물질, 철이라든지 알루미늄, 칼슘 이런 것들을 호수에 뿌려요. 그러면 이게 엉겨 붙어 가지고 밑에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호수물 안에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호기적인 조건으로 바뀌니까 호수물 안에 있는 산소가 인이 고정되는 그런 작업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질산염을 투입하는 방법인데 이건 이제 질소를 투입해서 질소를 다른 식물들이 먹거나 했을 때 질산염이 암모니아로 변하면서 산소가 계속 나오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질소를 또 추가하는 방법이니까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퇴적물에서 인이 흘러나오게 되니까 그걸 덮어버려요. 이걸 세디멘트 캐핑이라고 하는 공법이 있는데 그런 공법에 의해서 호수 바닥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 성층을 파괴하는 거예요. 수온 약층을. 그래서 산기관, 파이프, 필터 등으로 공기를 계속 주입하거나 아니면 퇴적물 표면 가까이로 과포화된 물을 막 펌핑해서 집어넣거나 혹은 제뚜류를 집어넣어서
수체의 위쪽과 아래쪽이 뒤섞이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따뜻한 표층수를 심층수 쪽으로 흘려보내면 대류가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바꾸는 방법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이런 게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호수 바닥에는 이제 수온 약층이 형성돼 있을 때 심층수에는 인 농도가 많으니까 이 농도가 높은 인의 농도가 높은 심층수를 뽑아서 회수 처리를 해서 하류역으로 내보내는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층수를 이제 회수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적물 자체를 준설할 수 있어요. 얕은 호수에 수심을 깊게 하거나 혹은 퇴적된 독성 물질 제거하거나 재용출 속도를 저감하거나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영양물을 제거할 수 있어요. 지금 쓰는 방법들, 지금 알려드린 이런 방법들은 기존의 환경공학이라든지 뭐 호수공학 이런 데에서 다 쓰는 방법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다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요게 이제 표층수가 있고 심층수가 있으면 심층수를 뽑아서 처리해서 내보내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수초를 제거할 수 있어요. 요거는 팔당댐에서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수초 제거선이 실제로 가동하고 있는 건데요. 식물은 식물성 플랑크톤하고 영양분을 동일하게 갖거든요. 그래서 질소인을 식물이 자라면서 호수물로부터 빨아들이면 그만큼 식물 플랑크톤이 쓸 수 있는 질소인이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식물이 많이 자라게 되면 그거를 이제 수초 제거를 하듯이 이렇게 제거해서 호수 바깥으로 뽑아내면 그만큼 호수로부터 질소인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 거고 외국에서도 이걸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서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호수 안에서 일어나는 대책하고 호수 바깥에서 일어나는 대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호수에 들어오기 전에 가정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인을 줄이거나 그런 대책들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요 선으로 적용했을 때 이렇게 물이 깨끗해지는 건데 이제 인을 불활성화시키는 공정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곡선을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수층만 제거하는 그런 곡선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적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호수 외의 대책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대책을 동시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 동시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부 대책만 했을 때는 수질이 목표가 이만큼이다. 라고 하면 코스트가 이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호수 내의 대책을 동시에 적용하게 되면 이걸 끌어들여서 그만큼 가격, 수질 정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돈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호수 내외 대책을 동시에 적용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호수에서도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훨씬 더 예산이나 노력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호수는 복잡 적응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부영양화된 호수는 한번 부영양화가 되면 그걸 정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이제 그림에서 인의 농도나 영양분의 농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쪽으로 갔을 때 이 터비디티나 식물 플랑크톤의 양입니다. 맨 처음 깨끗한 물에서 점점점 영양분이 이렇게 증가돼 가고 있으면 증가되는 그런 과정에서 어 점점 이제 녹조가 슬슬 늘어나요. 그런데 요 언덕 티핑 포인트를 딱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갑자기 위로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즘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녹조가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변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녹조로 한번 가득해진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농도를 줄인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높은 낮은 농도까지 농도를 저감시켜야 이 언덕까지 도달해야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PBPF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의 격차가 생기는 건데 가는 길과 오는 길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를 우리말로 이력 현상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히스테리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웅덩이가 많은 자연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한번 생겼을 때 그 현상을 다시 원상복구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넘어가는 건 되게 힘들다. 그런 거예요. 자,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식물이라든지 혹은 생물이라든지 동물, 균 이런 것들이 환경과 많이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환경의 변화, 즉 식물이나 식물성 플랑크톤을 예를 든다면 빛, 온도, 공기, 물, 영양소, 지지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이런 게 있어야만 식물이 자랄 수 있고 또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랄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인간이 간섭하거나 혹은 기후가 변화했거나 환경이 오염됐다라고 하면 그건 나쁜 영향을 주겠죠. 그런 것들이 외부에 바뀌었을 때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거나 혹은 영양적, 형태적, 병해, 유전적, 생태적 이런 변화를 그 환경이 바뀐 거에 대한 반응으로 생물체들이 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개체만이 아니라 분집의 변화를 가져오고 개체의 변화와 분집 변화는 다시 환경을 변하게 해요. 그래서 이거 서로 상호작용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호작용을 할 때는 환경의 조건이 어떻게 변했나가 첫 번째 조건. 그다음에 생물의 특성은 뭔가가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생물의 특성과 환경의 조건의 특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만 환경에 따라서 생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식물로 들어가서 식물 플랑크톤 녹조가 어떻게 피는가를 알으려면 플랑크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겁니다. 자, 식물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 질소, 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증식이 되면 유기물 농도가 많아지는 거죠. 식물 플랑크톤의 그 세균수가 많아지면 그게 유기물이니까 이제 수질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그 수질이 악화되면 정수 처리 과정에서 여과, 침전, 응집, 뭐 그다음에 이제 정화 처리를 해서 우리가 상수 공급을 받게 되는데 이 응집 저해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스크린을 거쳐서 여과를 시켜가는데 이 여과망을 막 막아요. 그러면 여과망을 이제 교체하는 주기가 많아져야 되고 경비를 증가시키게 되죠. 그다음에 일부 녹조류나 세균들에서는 악취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곰팡내 혹은 흙냄새 이런 것들을 이제 내게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수돗물 민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MIB, 그다음에 지오스민 이런 것들은 2009년부터 우리나라에 먹는 물 수질 감시 항목에 추가해서 지금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더 많아지면 조개류라든지 양식어류 이런 것들의 호흡을 막거나 혹은 독소를 내서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유기물이 이제 죽게 되면 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죽게 되면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소모시키면서 용존산소를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세균을 많이 증식시키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생물이나 혹은 어류 이런 것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냄새 물질은 지금 우리나라에 조류 독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독소가 있어요. 이건 마이크로시스티스라고 하는 남세균이 내는 독소인데 WHO 가이드라인이 1ppb 이하에 우리나라도 감시 항목으로 집어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독 부산물, 이 소독 부산물은 유기물이 많이 있는데 염소 소독을 하잖아요. 상수 처리를 할 때. 그러면 이 메탄류에 염소가 붙으면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는 발암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100ppb가 이제 한국의 소독
부산물로 컨트롤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혹은 국제적으로 유기물이 많아지면, 즉 녹조가 번성하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컨트롤합니다. 자, 녹조의 원인 생물은 크게 세 가지예요. 남조류, 규조류, 녹조류. 여기서 말하는 이 남조류는 지금 이제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은 남세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LG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남세균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는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남조, 규조, 녹조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물체 중에 간독소나 신경독소들을 내는 생물들이 있는데, 그게 남세균들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티스나 그다음에 아나베나 오실레라 토리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호수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녹색 식물들이나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위험하지만, 이거는 더 위험한 것들이에요. 마이크로시스틴은 이러한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신경 독성으로 작용해서 가축도 죽이고요. 그다음 물고기도 죽이고, 그다음 조개류도 죽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이크로시스티스와 같은 남세균들이 성장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성장하는가? 성장 요소를 보면 이거예요. 영양소가 많으면 성장이 되고요. 빛이 많으면 잘 성장하고요. 그다음에 온도가 또 하나의 함수예요. 그래서 영양소, 광도, 온도가 적절해지면, 그러면 식물성 플랑크톤, 즉 남세균, 남조류가 많이 자라날 수 있죠. 성장식을 이제 보면요, 여기 다 똑같은 건데, 여기 이제 세포 수입니다. 세포 수가 얼마만큼 많이 늘어나느냐는 초기의 세포 수가 얼만큼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고요. 거기에 뒤에 함수들이 이제 B, T, M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B는 그 온도에서 그 시간에 얼마만큼의 성장할 때 필요한 시간이 얼마냐.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빠른 세균은 잘 자랄 거고요. 그렇지 못한 거는 이제 그만큼 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성장에 필요한 시간하고 체류하는 시간이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 성장 시간보다 체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러면 성장이 팍 증가되는 거예요. 이게 4대강에서 보를 막았을 때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최대 성장 속도보다 더 늘어나면 녹조가 계속 그 자리에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짧아지면 씻겨 내려가요. 그래서 하류로 바다로 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돼서 생물량이 계속 거기 쌓여 있게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적 성장 비율, 뭐 영양 물질 같은 경우에는 N 질소하고 B가 한 20대 1이나 혹은 10대 1 정도의 비율로 일어나는데, 대개의 녹색 조류들은 조금 높아요. 질소의 비율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되는 녹색 조류들의 경우에 이게 질소와 인의 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인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런 거예요. 자, 따라서 보면 이 다카무라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일본의 호수들을 조사를 해서 보니까 영양염이 0.39 ppm, 질소로 0.39 ppm 이상이 되면 녹조가 피더라. 그다음에 인의 경우에는 0.035 ppm 이상이 되면 녹조가 피더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뭐 우리나라 1급수, 2급수, 3급수도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건데, 수온으로 보면 남조하고 규조, 녹조가 좀 다른데, 남조는 높은 온도를 선호해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우리나라에서는 남조류, 남세균에 의한 녹조가 대량 발생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조는 녹조에 비해서 빛이 좀 세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장마철에 구름이 많이 껴도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체류 시간, 최대 성장에 도달하는 시간보다 긴 체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계속
크게 되려면 이게 이제 보호가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이제 효과다.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남조교는 군체를 형성하거나 혹은 이제 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계속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녹조 중에 남조가 번성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왜 질소인인가라고 하면 미세조류나 남세균은 필수 영양소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식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천연적으로 공급되는 양과 녹조류가 필요로 하는 양이 비교했을 때 모자라는 거, 그거를 제한인자라고 하는데 그게 주로 질소하고 인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질소인을 추가를 해주면 다른 영양분은 충분하니까 막 이게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수의 녹조를 관리할 때 질소인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따라서 질소 중에 무기태 질소하고 무기태인을 녹조가 필요로 하고 그것들은 안에서 호수 안에서 생기는 거가 내부 부하라고 하고 호수 바깥으로 들어오는 거를 외부 부하라고 하는데 외부 부하는 강우라든지 주변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 속에 섞여 들어오는 거고요. 내부 부하는 호수 안에서 유기물이 분해돼서 생기는 거 아니면 좀 전에 얘기했처럼 저질, 세디멘트로부터 용출돼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 이거를 이제 적절히 조절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이 그래프는 같은 균 중에 위험한 마이크로시스트 아에로기노사라고 하는 균이 남세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푸티다 테뉴라고 하는 녹조예요. 이 녹조를 비교를 해서 보면 인의 농도에 따라서는 성장 속도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질소에 따라서는 질소가 이 낮은 비율이 됐을 때 독소를 갖고 있는 남조류가 많이 커져요. 이게 비율이 질소인의 비율이 높아지면 이제 별로 독성이 없는 녹조류가 펴지죠. 그래서 호수 안에서 질소를 많이 제거를 시키면 이 비율을 낮춰서 질소와 인의 비율을 굉장히 이제 낮춰버리면 인을 많이 제거해서 질소의 비율을 높게 만들면 그러면 독소를 갖고 있는 균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류의 생태적 특징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녹조에 대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물성 플랑크톤하고 관계를 설명드릴게요. 동물성 플랑크톤은 지금 시간이 뭐 많이 없는데 곤충류, 갑각류, 곤쟁이류, 윤충류 뭐 이런 것들이 다 속해요. 뭐 물벼룩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많이 속하는데 이거는 녹조 생물체들을 먹는 생물체예요. 자, 요걸 설명드릴게요. 크리스털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여기에 1942년도와 1964년도 데이터를 보면 몸집의 크기가 큰 물벼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1960년대 조사를 해보니까 작아진 거죠. 이거는 이제 엘로사라고 하는 유럽 원산의 물고기인데 물고기가 없을 때는 물벼룩이 큰 물벼룩들이 많았다가 이 엘로사가 들어온 다음에 큰 물벼룩이 많이 먹혀서 사라지고 작은 물벼룩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큰 물벼룩과 작은 물벼룩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수 속도라고 해서 이 부피만큼 그러니까 길이가 한 배, 두 배가 커진다. 그럼 부피는 8배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될 먹이의 양도 그만큼 커져요. 그러니까 큰 물벼룩이 많으면 식물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그 능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크기가 작아지면서 식물 플랑크톤이 그만큼 덜 잡혀 먹히고 호수에 녹조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영양적 폭포 효과라고 하는데 실제로 실험실에서 조건을 걸쳐서 해보면 여기 지금 물고기가 하나도 없을 때하고 물고기가 한 마리, 두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있을 때 보면 왼쪽은
물벼룩이 큰 물벼룩들이고요. 오른쪽은 이 작은 물벼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물고기가 들어갔을 때 작은 물벼룩들이 많아지고 큰 물벼룩들은 없어졌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물 안에 총인의 농도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있을 때 클로로필 농도가 증가하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여기 투명도가 감소하고 이런 효과가 나타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적절하게 집어넣어서 보면 식물성 플랑크톤을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물벼룩들이 많은 쪽으로 작동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주 플랑크톤을 많게 만들면 이게 녹조류가 점점 적어지는 그거를 종 조절, 바이오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태공학적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게 생물 관리, 생물 조절 뭐 이런 여러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종 조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호수 관리에 이런 것들을 사용했었어요. 외국에서 실제로 적용한 사례들을 보면 이게 각 호수마다 까말수록 녹조가 많이 핀 거고요. 하얄수록 녹조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종 조절을 했는데 요 위에 호수들은 깨끗하게 잘 적용이 돼서 효과를 봤는데 밑에 호수들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종 조절만 갖고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종 조절 이후에 식물 플랑크톤의 섭씨값이 얼마나 변했나를 보니까 위에 동물 플랑크톤의 효과가 좀 있긴 하지만 들쭉날쭉해요. 밑에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과 동물 플랑크톤의 먹이 효과가 단순하게 두 생물 군집 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거로 실제로 보면 이제 수생식물 군락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호수 생태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요한 또 다른 요인이 뭘까를 우리가 이제 알아본 거예요. 알아봐서 보니까 수생식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생식물이 호수 전체 면적의 표면적의 40%까지 올라가면 다 내려가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을 제어할 때는 동물 플랑크톤과 그다음에 수생식물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제대로 녹조류를 줄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종 조절에 의한 효과인데 따라서 이가 이제 리질리언스 개념으로 보면 호수물이 이렇게 더럽게 있을 때 이게 웅덩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호수물의 상태는 항상 녹조가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이 위쪽으로 가서 깨끗한 물의 상태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물의 청정도가 나쁜 데에서 이렇게 깨끗한 데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요게 계속 요 안에 순환 국면으로 계속 돌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건너뛰어서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엄청나게 힘든 조건이 되는 거고 그런 조건을 맞추어서 가야 한다. 그래서 되게 지금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웅덩이에서 이 웅덩이로 넘어가는 게 어떤 웅덩이가 우리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생태계인가를 판단해야 되고요. 그 웅덩이 이쪽 웅덩이가 바람직하다라고 하면 여기에 많이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쪽으로 빨리 넘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낙동강의 물이 깨끗한 지역이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조건을 계속 갖게 만들어야 하고요. 녹조 라떼로 박 변했다. 그러면 그거를 빨리 깨끗한 물 상태로 바꾸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태냐를 판단하고 그 상태는 우리에게 바람직한 상태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말한 대로 생태계 전체가 이렇게 다 얽혀져 있고 그런 상태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좀 빠르지만 시간에 맞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굉장히 제가 빠르게 했기 때문에